직접 LH가 발주해서 짓겠다. 그러면 LH가 민간에게 재분양하는 거겠죠? 그게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가 공공택지에서 원래 기존 추세들은 한 25만 호 정도가 공급될 추세였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좀 올리고 사용 가능성이 낮은 용지를 이제 주거 용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물량들을 저희가 해보면 한 12만 호 정도는 추가 물량이 나서 약 한 37만 호 정도가 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LH는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시행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땅을 팔지 않고 시행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건설사가 시공으로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LH가 땅을 판 주인으로서 이제 땅 주인이 아니니까 관망하던 입장에서 시공을 끌어내는 시행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3프로가 묻고 정책 책임자가 답하다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 코너에서 찾아뵙지요. 최근에 대규모 공급을 예고한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사실 135만 호면 얼마나 많은 건지도 사실 좀 감이 없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면 어디 지역을 수도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공급 주체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분께 그냥 여쭤보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부의 이상경 제1차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경입니다. 예. 네. 대책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고생했다고 아이고.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참 해법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최대한의 해법을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숫자가 등장했어요. 5년간 135만 호. 부동산 대책 나오면 항상 뭐 몇십만 호 어떻게 공급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이 몇 년간 몇만 호, 이게 무슨 개념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숫자가 135만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려면 이 주택 감각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번에 뭐 장관님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지만은 그 분당 신도시가 대략 한 1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5만이라 그러면 도시가 한 분당 같은 게 14개 정도 만들어진다. 대충 그 정도 감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의 아파트 숫자가 한 188만, 190만 정도 숫자 됩니다. 그러니까 135만이라 그러면 이제 감이 좀 오기 시작하시죠. 서울의 아파트가 190만 채예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제. 5년간 135만 호면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이제 135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갖는 의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예전에 90년대 발표됐을 때 분당, 일산, 삼본, 뭐 평촌, 뭐 그러고 이제 중동 이거 합쳐서 약 한 30만 세대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 주택 대책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그때 공급을 해서 주거 시장을 안정화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30만 호 정도 되는 거니까 그게 135라 그러면은 그런 일기 신도시 총 규모를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 사이로 공급하는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년 후에 지금보다 135만 호의 집이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통상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저희가 지역을 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는 공공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량이 있는데 그 정도 이제 135만 호 정도를 5년 동안 이제 공급하겠다. 그런 예를 추가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지금 800만 호가 예를 들면 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러면 5년 후에는 935만 호가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대책을 안 만드셨으면 보통은 어느 정도가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공급 좀 더 할게요라는 의미이실 것 같아서. 그럼 이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 내지는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135만 호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그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계획하고 있는 물량들이 연간 한 25만 호 정도를 수도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간의 이제 추세 물량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한 25, 6만 호 정도. 연평균 25만 호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든 어떻게든 대충 평균적으로 공급은 됐다. 그 정도가 평균 물량이라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간으로 한 27만 호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로 바뀌니까 그 평균 물량보다는 약간 좀 상회한 물량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물량으로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25만 호 정도는 민간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공급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목표는 연간 27만 호면 대략 한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보다는 10% 정도 공급이 더 되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그게 느낌이군요. 실질적으로는 10%보다 강도가 훨씬 세다 봐야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움이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아시겠지만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에 자연스럽게 연평균 한 25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될 게 그게 물량이 줄어버리면서 실제로는 그 물량이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최근 몇 년 사이는 많이 줄었죠. 그렇죠. 많이 줄어버린 그 바람에 이제 평균이란 개념은 10년 평균인 거고 최근 평균은 그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상태가 돼버린. 그래서 27만 호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강도 있는 물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말씀해 주셨듯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민간인들이 알아서 짓는 뭐 다세대, 다가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물량으로 보면 135만 호 중에서 한 60만 호가 예. 그 공공이 이제 그 짓는 물량이고 한 70만 호 정도가 민간이 공급한 물량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10년 평균이 한 25만 호 되고 앞으로는 연평균 27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면 네네. 대충 그 정도 공급되면 집값은 안정적일 것이다. 보통 집값이라는 게 뭐 수요 공급의 결국 균형이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라는 게 수요 측면을 보는 거고 10년간 추세가 공급이 나오는데 예. 그게 수요가 대략 25만 호인데 공급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예. 그보다 약간 상회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해주면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급등은 안 하겠죠. 안정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만 호 정도가 대충 집값을 뭐 큰 문제 없이 잘 다독이는 수준의 공급이라면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사이는 경기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착공도 잘 안 되고 그랬다면 그 몇 년간 쌓여 있는 이 공급 부족이 네. 최근에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겠네요. 그렇죠. 실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유튜브에 다른 유튜브라든지 뭐 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들이 이제 최근 뭐 23, 4년에 착공 물량이 적어서 결과론적으로 26, 7년 정도 되면은 공급 부족이다. 예, 공급 부족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입장이 좀 많이 있는 거죠. 현실이 뭐 그런 면이 좀 있겠네요. 그래도 착공이 안 됐으니 공급이 당장은 없는 건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정책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체로 이제 뭘 발표했다고 해서 주택이라는 게 바로 지어지는 건 하죠. 아니죠.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주택을 저희가 착공으로 해서 발표를 해도 그게 실제 주택 입주하는 거는 한 3년 정도 뒤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135만 호의 공급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공공이 추진해서 짓는 아파트고 네, 뭐 대충 반 정도는 나머지는 민간이 이제 알아서 예, 그 업자들이 예. 짓는 거라면 네. 민간이 어떤 상황이든 잘 안 짓고 지금처럼 잘 머뭇거리고 그러면 135만 호라는 계획도 잘 안 지켜져서 또 못 지을 수도 있겠네요. 또 반대로 민간이 야 경기 좋다 싶어서 막 열심히 지으면 하다 보면 14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치인 거죠. 이게 일단 공공의 역할이라는 거는 경기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덜 받으면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은 이제 그 경기 흐름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간이 어떤 이제 지금부터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 수도 있고 네. 좀 약간 위축된다 그러면 약간 줄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공이 기여하는 직접 짓는 물량을 저희가 많이 강조해서 이제 이번에 그 계획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비싼 동네는 서울은 계속 오르고 네. 부족한가 보다. 근데 또 이제 바깥으로 외곽에 가면 분양도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착공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여기는 집값이 또 썰렁하게 식어 있는 네. 이제 그런 좀 양극화가 요즘 더 심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135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하시지만 이 수도권이 과연 진짜 우리가 인기 있는 지역에 서울 포함해서 네네. 공급이 잘 될까? 뭐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예, 그걸 이제 물량을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서울이 33만 호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말하는 경기 인천 지역이 한 100여만 호 정도가 되는 물량입니다. 예. 135만 호 중에서 그렇게 안분이 돼 있는 물량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서울 쪽에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인구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33만 호 대 100만 호면
인구가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900만 대 한 1,100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합치면 한 2,600만. 예, 2,600만 정도 서울이 되는데 900만쯤 되니까 940만 명 정도 되는 900만 명 되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인천까지 합쳐지는 인천을 보통 많이 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인천이 한 300만 명 살고 경기도가 말씀하신 대로 한 1,300만 이상 사니까 그쵸. 합치면 이제 거의 뭐 그 거의 1대2네요. 서울과 서울 아닌 수도권 네, 1대2. 네. 그런데 지배 공급은 1대3 정도로 하니까 네. 인구 대비 서울에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서울에서도 평균적으로 그동안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있는 물량이었고 경기도는 이제 신규로 계속 인구가 불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주택을 바라볼 때 기존의 주택 물량이 얼마 있었느냐 이 문제를 보면 서울은 기존에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주택이 쌓여 있고 예. 인구는 오히려 서울이 좀 줄어들고 좀 있으니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집 공급은 예. 조금 덜 해도 예, 그렇죠. 기존의 구축 물량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물량이 쌓여 있는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신규로 유입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주택보다 그 신규 유입 인구를 해줄 만큼 주택을 늘려야 되니까 예. 그 신규 공급은 더 늘려야 되고 이런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 집을 어떻게 공급한다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해야지 뭐 땅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은 하나 들고 네. 경기도 쪽에는 지난번에 3기 신도시 하신다고 한 거 그거 얼른 다 지으면 좀 공급이 되겠구나. 네. 보통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네, 예.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서울 지역에 대해서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지만 좀 덜 보도되고 있는 분야 좀 있습니다. 물량들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 이제 민간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보면 그 외에도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공공이 가진 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거죠. 이미 지어서 운영 예, 중인 예를 들어 수서하고 뭐 가양동, 뭐 강서 가양 예. 가까이 있는 그 서초구의 수서지구 이런 데는 보면 재건축 기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숫자가 3,000세대 각각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각각 3,000세대니까 그런 게 이제 그 꽤 많은 서울의 지역에 그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론을 해보니까 대체로 한 이미 30년 넘은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가 이제 8만 세대 이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2030년 중반까지 가면 16만 세대 정도가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서울의 여러 곳에 흩어져 그렇죠, 있는. 흩어져 있죠. 네.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청사라 그래서 예. 노후화된 이제 공공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민센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구청 형태, 뭐 이런. 예 맞습니다. 그런 공공센터들이 공공청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유유지라 그래서 실제로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종의 공터처럼 이제 유유지 형태로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성대 야구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민간 땅이긴 하지만 공공이 개발을 하기로 거의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땅 사서 예, 그런 식으로 개발도 가능하고 뭐 이런 이제 유유지 땅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 임대주택은 그럼 진작 좀 해주시지 그거 서울 집값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임대세요. 그 30년 넘었으면 진작 좀 하지. 그게 이제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1989년도쯤부터 짓기 시작했죠. 공공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됐으니까 지금 이제 30년이 이제 넘어선 게 이제 좀 서서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게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지금 역할을 사는 하잖아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당연히 사시는 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임대주택을 재건축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분들 안정적 대체주택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대체주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안정적 주거를 보장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재건축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아니면 전세 임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량을 이제 그 직접 짓진 않아도 기존에 있던 기존 민간이 지어놓은 뭐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거 사서 이제 저희가 임대주택을 계속 지금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그분들 좀 잠깐 이상하라고 일단 들어가게 하고 여기 재건축하고 또 이게 재건축되면 다시 이제 많아지니까 다시 이제 모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엄마 아파트 같은 중청 아파트들도 이제 재건축이
꽤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용적률 저희가 최고 한 500% 정도까지 줄여가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이나 이런 쪽은. 공공임대로 쓰는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 쪽에 재건축 주는 거는 사적으로 이렇게 이윤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국민들이 좀 불만을 가질 그런 여지도 적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또 협조가 쉽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민간 아파트보다 훨씬 고밀로 용적률을 줘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천 세대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재건축해서 뭐 6천 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로 재건축한다. 네, 네. 그러면 기존의 3천 세대는 사시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든 어쨌든 임대로 계속 운영을 할 거고. 네. 나머지 3천이 일반 분양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임대주택 물량을 또 추가로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말씀하신 대 분양 물량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통상 이제 저희가 소셜 믹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보면 임대주택을 일종의 개토처럼 한 곳에 몰아서 이제 거주하시게 했죠. 거기에 산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낙인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소셜 믹스는 이제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같이 섞어서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굉장히 없어지고 또 그러고 기존에 있던 임대 물량에다가 용적률이 올라가서 더 짓게 되면 임대를 더 공급하고 예.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비용 조달을 해야 되니까 분양 아파트를 또 같이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하고 임대가 아마 섞이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눈에 들어오는 정책 중에는 LH가 네. 과거에는 이른바 땅 장사, 뭐 땅을 개발해서 건설회사에 넘겨주면 건설회사는 그 땅 사서 거기에 본인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하고 뭐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LH가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LH 직접 개발은 사실은 이제 사실 지난 정부에서 주로 민간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좀 강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경기가 위축되면서 민간은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표 물량을 제대로 도달을 못한 거죠. 땅 사갖고 가도 착공을 못하더군요. 예. 대표적으로 그런 바로 그 케이스인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참 LH도 고민이 많았던 게 팔았는데 실제로 주택으로 이어지질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그 인허가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로 잡는 물량을 뭐로 볼 건가가 있는데 지난 정부는 인허가 물량으로 했습니다. 인허가 하면 곧 지어질 테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바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착공 물량으로 해서 이제 숫자도 카운트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그런 실제로 이제 제대로 주택으로 지어지지 않는 물량들을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됐고 그게 실제로 그러고 건설 회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행에서 참여하는 건설 회사들도 민간 시행사들이 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PF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조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에 들어가서 사실 안정적으로 이제 그 공사를 해도 공사비를 받을 방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시행사가 민간 시행이건 LH 시행이건 공사하고 돈만 받으면 그렇죠. 되는데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공사 물량을 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돈을 받느냐 이런 문제인데 LH가 공사를 발주하는 이제 시행 주체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사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앞으로는 LH 자이, 뭐 LH 레미안 이렇게 아마 LH란 이름은 안 쓸 것 같습니다. 빼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 방식이 네. 도급형 민간 참여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민참 아파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지금 LH도 하고 있고 경기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브랜드를 LH 브랜드를 안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의를 바로 쓸 수 있고 하기야 시행사 이름 쓰는 아파트는 잘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시공사들이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쓰게 되고 그 경우 이제 입주하게 되면 이게 뭐 LH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뭐 일반인이 안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LH가 그러면 앞으로 LH가 개발하는 땅은 그렇게 할게요라는 거면 네. 지금 이미 나눠주고 팔린 땅에 착공 못하는 건 그건 좀 기다려야 되고. 그 부분 또 예.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로 이제 그 일단 지금 빨리 짓게 되면은 사주겠다는 일종의 이제 매입 확약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묵히는 거 없이 공사를 유도해가지고 이제 미분양 리스크를 없이 다 그쵸. 짓기만 하면 LH가 사줄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사주는 분양가는 시세보다 많이 높게 사야 되겠습니다. 시세대로는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멈춰 있을 텐데. 이게 공공택지에서의 아파트 물량은 예. 분양가 상한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대부분 낮게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봤을 때 공공택지라고 다 위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그 분양을 했을 때 분양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받으면 땅 산 가격에 많이 올라간 건설 공사비 더하면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야 이거 잘못하면 미칠 수 있겠구나 네, 네. 라는 계산이 나온 건 다 팔리기만 하면 이 분양가도 괜찮은데 네. 안 팔릴까봐 그 걱정에 주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그 값에 사주기만 하면 약속하면 건설회사는 짓습니다.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설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급 가격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그렇죠. 또 미분양 그 사업이 나쁜 지역도 실제로는 그 이하로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분양하지 잘 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은 이제 그 정해지는데 주변 시세가 아니면 이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인데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쉽게 분양을 못 할 거고 그렇죠. 높은 지역은 이제 이거는 미분양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분양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주로 이제 그런 착공을 머뭇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에서 이제 용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확약을 걸어주면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LH가 싼 분양가지만 다 사주기만 하면 우리는 지을 용의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게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건설 회사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LH 가격 자체를 수용을 하고 이제 그 착공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닌 않은 데도 데는 있겠죠. 이제 그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물량을 많이 늘리긴 쉽지가 않아요. 그럼 LH는 그 아파트 사서 네. 공공 임대로 돌린다는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매입 확약을 해서 산다 그러면 공공 임대도 기본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물량 중 하나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물량은 이른바 매수를 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물량이었는데 애초 계획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적정하게 공급이 안 되니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걸 LH가 다 사가서 공공임대로 하면 세입자들 입장에선 좋지만 집값 안정에는 그게 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생각보다 아주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물량 중에는 그런 물량이 많은 건 아니고 그건 기존에 있던 저희가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매입 확약을 해서 하는 인센티브를 조사하는 거는 안 팔리고 진도 안 나가는 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고. 이제 이번에 주로 하는 물량은 그런 물량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안 팔았던 상기 신도시 같이 입지가 좋고 안 팔렸던 지금 아직 안 판 물량 안 판 땅을 대상으로 주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땅이 꽤 남아 있어요. 상기 네, 신도시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상기 신도시의 대부분 땅들이 보상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계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상이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계양 비롯해가 한 5개 지구가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착공을 가능하기 때문에 꽤 그런 물량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늦게 지구 지정됐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급 시기를 좀 당겨서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30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31년 정도 잡혔던 물량도 저희가 이제 인허가 과정을 좀 당기고 보상 과정을 당기면 물량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착공 물량으로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 저희가 발표한 물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놓은 게 이번 발표. 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물량이랑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공이 계획을 하고 또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그동안 장치들로서 이제 보상을 빨리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땡겨 와서 직접 LH가 발주해서 짓겠다. 네, 예. 근데 그 물량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공공 물량이. 근데 네. 그러면 LH가 민간에게 재분양하는 거겠죠? 그게 오해가 있으신데 그게
먼저 물량과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그 이제 저희가 공공택지에서 원래 기존 추세들은 한 25만 호 정도가 공급될 추세였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상기 신도시 비롯해가 서울 그 수도권의 중소택지들이 한 76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물량들이 대략 26년부터 30년 사이에 5년간 한 그 대략 한 25만 호 정도가 공급될 총합이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이번에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시행하는 것 외에도 용적률을 좀 올리고 그리고 상업 용지 같은 거 이렇게 안 사용 가능성이 낮은 용지를 이제 주거 용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공급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물량들을 저희가 해보면 한 12만 호 정도는 이제 예정보다 더 나온다. 추가 물량이 나서 약 한 37만 호 정도가 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물량적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행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실은 땅 주인이 하는 건데 그동안 LH는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시행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땅을 팔지 않고 시행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주인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양까지도 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가 시공으로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LH가 그렇게 땅을 파는 어떤 주인으로서 이제 땅 주인이 아니니까 관망하던 입장에서 이제 직접 이제 그 시공을 이제 끌어내는 시행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종전보다 용적률 더 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많은 용적률 더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저희가 용적률 같은 걸 추가로 할 때는 민간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혜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공이 있을 때는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편하게 해줄 수 있어서 용적률 늘어나는 상향을 물량도 좀 더 있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그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선도지구 지원도 받고 했는데 그거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선도지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꾼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의 방식은 아직 이제 그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게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노후도시 정비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기본 계획을 원래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의 청사진. 근데 그게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제 하다 보니까 공모를 이제 받는 방식으로 일단 해서 선도지구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번 5월달에 그런 기본 계획이 이제 완료가 이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청사진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그거 되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태여 이제 공모 방식보다는 그 청사진이 나와 있다는 건 이제 나름대로 기본적인 프레임이 잡혀 있는 거니까. 그게 신도시를 지으면 지금보다 주택 숫자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네네. 신도시의 종전에 있던 학교, 병원, 도로, 상하수도 등등 그런 인프라도 기존 거를 그대로 살리면 안 되잖아요. 더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도로도 좀 넓히고 병원도 필요하면 하나 더 짓고 학교도 더 짓고 근데 그러려면 땅이 없으니까 야 그거 복잡한 거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한테 학교 용지 좀 내주라고 하고 그 대신 너는 저쪽 가서 조금 더 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밑그림이 나와야 재건축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밑그림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이번 5월달에 나왔으니까 그 일단은 그 밑그림 하에서 그 공모 방식보다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이 뭐 어떻게 예를 하는 들어서 거예요? 이제 주민들이 구역 지정과 이제 정비 계획을 이제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면 이제 그걸 보고 기본 계획에 맞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 그 일치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 활용해서. 아파트가 조합 세워서 저 이렇게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뭐 시가 지자체가 승인해주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또 간다. 네. 선도지구 된 분들은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도지구는 이미 이제 먼저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이제 있는 지구들이 이제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그럼 제일 큰 고민이 뭐세요? 이제 도시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은 도시들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들은 고민이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고민 찍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남의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안양의 평촌이나 이런 경우는 좀 고민이 적을 것 같고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일기 신도시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이제 그 주민들이 기존에 사시던 분에 대한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제한형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도시가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캐파가 되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든지 당연하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사업성이 우수한 도시도 어떤 그런 이제 대체주택은 만들어야죠. 대체주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려운 일 같아요. 예, 그 분당도 원래 그 계획했던 지역들을 이제 대체주택을 만든다고 했던 게 사실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한계에 부닥쳐 있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뭐 차츰 좀 풀어가야 할 고민이긴 하나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네. 재건축이 진행되면 이주해서 잠시 머물 단지가 필요한데 분당 전체 같은 똑같은 규모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네. 뭐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 짓겠다고 했다가 여론조사해 보니까 필요 없다고 하신다고 해서 안 짓는 걸로 또 발표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당의 아파트가 그럼 또 새 아파트가 우리 말고 또 지어지는 거니까 집값 면에서는 공급이 더 되는 거니까 안 좋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래서 필요 없다고 체크한 걸 또 필요 없으신가 보다 하고 그럼 필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뭐 이게 주민 제한이라고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다 손든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원래 이게 계획했던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한도를 하면서 또 지금 말했듯이 그 관리 가능한 주택 시장에서 전세가 문제나 그렇죠. 이런 한꺼번에 거를 다 허가해 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거로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대체주택은 따로 안 짓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예를 들어 이게 순차적이지만 그 원래 그 전체 물량을 늘리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그런 대체주택이라든지 이주 계획이 있는 쪽에서는 뭐 빨리 끝나게 되면 그 물량에 대해서 좀 당길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분당처럼 이제 그런 대체 주거지에 대한 어떤 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렇죠. 이제 재건축 진도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대체 주거지 없이도 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찔끔찔끔씩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적지는 당연히.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호가 10번에 나눠서 재건축을 하면 한 번 지을 때마다 3년씩 걸리니까 사실은 재건축 다 끝나는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 30년인데 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만 채는 어딘가에 대체주택으로 있어야 이분들이 나가서 사시고 또 이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면 다음 순서가 여기서 사시고 이러면서 대충 아귀가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채를 어딘가에서 새로 지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 생활권 개념으로 보자면 이제 분당 같은 경우 관계되는 생활권이 또 성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남에 또 재건축되는 물량들이나 재개발되는 물량이 있고 그렇죠. 또 인근 주택에서 인근 시가지에서 서울 쪽에 나가는 물량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대체 주거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계획대로 갈 거라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대체 주거지가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물량들이라 이렇게 그런 물량들은 좀 제한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은 특별하게 안 지어도 그냥 흡수가 될 거다. 서울처럼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데 네. 대체 주거지 짓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걸 다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기본 물량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체 주거지가 좀 일부 없어도 일정 정도까지는 수용될 거고 네. 그 이상 한다든지 어떤 좀 뭐 하려고 하면은 그 쉽지 않은 분도 일부 있을 거고 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고민해야 될 그 정비 사업의 과제와 강북 쪽에서 해야 될 고민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제 신도시들도 그 사실은 저희가 똑같은 신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의 내용도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수요 억제책 관련해서도 몇 가지 내용을 주셨던데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을 지금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데 네. 대체로는 서울 지역에 있는데 이게 서울시가 결정하는 거겠죠. 네. 요거는 앞으로 법을 바꿔서 국토부가 결정하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배경이 그 어떻게 부분도 될까요?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기존의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권한 그대로 유지하고 국토부 장관은 사실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게 두 개의 광역 지자체가 걸쳐 있는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이럴 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처럼 하나의 이 광역 지자체 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가 없는 없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하시고 저희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하고 싶으면 그 부분 하시고 네. 서울시는 반대하거나 생각 없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하시고 싶으면 그건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정권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장이 갖고 있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권한을 뭐 저희가 침해하는 건 아니고 특별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더 주는 걸로 부여를 하는 그런 식이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지자체장은 이제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어떤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의식을 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시민들은 이제 또 아시겠지만 그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의 동향에 대한 정보가 국토부단 정보가 좀 적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주간 동향이라든지 뭐 월간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국토부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움직임을 좀 냉철하게 좀 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 부서가 아주 강하게 예를 들어 서울시가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보다는 또 어떤 주택시장 동향에 반응을 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국토부 장관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데서는 좀 더 자유롭고 또 그러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좀 빠르시고 하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좀 더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런 어떤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때 대처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게 꽤 효과는 있는 정책이다라고 판단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 좀 쓰면 쓰고 싶은데 그때 못 쓰는 부분이 좀 불편했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갖고 있는 건 실거주 조건을 이제 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그걸 또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투기적인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뭐 권한이 뭐 투기 과열지구라는 것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또 기재부 쪽에서 갖고 있는 게 투기지역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권한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받을 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권한을 이제 이번에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이제 정책 그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좀 안심하시고 좀 믿고 따라주세요라고는 하는데 이번에 일하고 이게 대책 만들고 나서는 어떤 게 좀 요거는 진짜 좋아요. 내지는 요건 솔직히 좀 도와줘야 돼. 뭐 운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뭐 그런 것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아닙니다. 아주 어렵나? 재밌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정말 뭐랄까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좀 맛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LH의 어떤 운영 방식하고 토지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개발한가 그 방법에 대한 일대 전환이고 그게 이제 아직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오해를 하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3%가 아닌 다른 유튜브분들 어떤 오해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가 주택을 지으면 뭐 저품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LH다운 주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LH가 시행을 하면 LH 조직을 꽤 많이 키워야지 이제 그걸 지을 수 있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다 하니? 뭐 LH 직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 그럼 조직 비대화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파트 수천 호를 이제 사업하는 시행사들이 직원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뭐 보시면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한 뭐 4-5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소규모 회사들인데 몇천 호를 실제로 개발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땅 주인이 혼자일 수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시행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거는 시공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을 이제 뭐 인원을 첨가해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니고 또 품질면 또 LH 아파트가 아까 말했듯이 도급형 민간 참여 아파트로 하게 되면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자기 이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품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LH도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 원가를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옛날에 느꼈던 그런 뭐 LH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는 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은 훨씬 더 이제 아마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좀 이제 좀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정비 사업에 대한 거를 좀 굉장히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이번에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이런 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 민간이 하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공공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용적률 같은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당장 본인이 하는 사업들의 혜택이 오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반응이 뭐 주택 정책 전체를 보지를 않고 그냥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 임대주택을 재건축할 때 용적률 좀 높여서 공급할게요 하는 그거? 그것 아니고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그 임대주택을 이제 다시 재건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저희가 그 도심에 이제 공공이 짓는 이제 그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공공 도시 복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정비 사업 형태는 재건축 같은 건데 그게 사실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그래가 신도시에 적용하는 법을 해서 실제로 땅을 수용을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아시겠지만 조합장이 공무원인. 그렇죠. 이제 그 조합장 개념이 아니라 땅을 다 사버리는 거죠. 예. 산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할 때는 다시 현물로 아파트를 드리는. 다시 드리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사실은 그동안 활성화가 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안 됐는데 하나는 이제 일몰이서가 시한이 걸려 있어 가지고 신규로 이제 양을 늘릴 수도 없고 지정량을 못 늘렸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용적률이 좀 그 예를 들어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 인센티브로 용적률 좀 많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공공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공공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법률이 먼저 법에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이제 만드는 처음 차원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법을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공공이 해보려고 해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네.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잘 이제 법률이 지원을 못 해준 거죠. 저희가 이번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주고 또 도정법을 바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정비 사업에서 공공 재건축 재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건 도정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법률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다수당이 여당이 되면 여당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인제는 좀 될 것 같다. 그렇죠. 몇 번 기사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공공 복합 개발 방식이 생각보다 잘 진도 안 나가네 뭐 이런.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그 공공 도시 복합 사업도 그렇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도 그동안 사실 굉장히 잘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법률적 지원을 해주면 그게 이제 활성화될 법적 수가 미비 때문에 네. 잘 액션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그게 있고 또 이번에 또 사실 그 서울시가 신통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걸 하지만 그거는 사실 조례에서 허용하는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을 바꿔줌으로써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정법 법률을 바꿔주면 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어서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 바꾸면 빨라져야 할 만한 게 좀 있습니까? 관심 많은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뭐 그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총회를 이제
사업인가 이전에 하고 또 사업인가 받고 또 이제 총회 또 하고? 뭐 여러 번 2번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병행으로 할 수 있도록 총회는 한 번만 해서 이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원래 도정법의 절차들이 네. 뒷말 안 나오게 돌다리 두드리는 방식으로 만든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네. 신중은 한데 네. 진도가 잘 안 당하는. 또 한 번 또 법을 그렇게 두면 바꾸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좀 더 그렇게 개정을 해주고 하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기존 속도보다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희는 한 3년 정도 빨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이제 원래 평균 한 1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 보는데 그래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도 개정하고 저희가 또 시행령 시행규칙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 저희 그렇게 하면 한 3년 정도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제 앞으로 당분간 뭐 이제 대통령 임기도 뭐 이제 5년 가까이 남았고 네. 저희 바라건대는 뭐 쭉 일관성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시게 될 거고 뭐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집값이 왜 이래요? 그리고 집 있는 분들도 왜 정책이 도무지 왜 이래요? 다들 불만인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이 있는 정책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책의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정책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건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할 거야 보여줄게 뭐 이런 쪽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아유 나도 걱정인데 뭐 이런 것 좀 해보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원래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쪽이에요. 조금 더 솔직한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그 어떤 면에서 뭐 주택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실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고 소유하지 않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한 분과 소유하지 않은 분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그런 거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데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역대 정부에서도 이게 정부라는 거가 시작할 때 국민의 선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탄생한 정부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국민의 바람을 이제 사실은 정책에서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이런 주택 정책을 펴기가 쉬웠을 거라고 쉬웠겠죠. 보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가 지방과 이 수도권 간의 갈등이 이제 양극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계속 늘리거나 하는 자체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방으로부터의 유입을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양쪽이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 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걸 어떤 균형감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좁혀서 강남 지역으로 한정한다 보면 강남의 주택 가격이 저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강남으로 모든 이제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일부 이제 오피스 기능을 갖는 업무 시설이 있었으면 그쪽에 이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주택을 구하려고 했더니 집이 없어서 이제 먼 쪽에 주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또 지하철이나 연결을 또 강남으로 연결해 주니까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강남에 또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풀어주기 위해서 강남에다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바깥쪽에 또 집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강남의 집은 점점 접근성을 좋아지고 주거는 외곽으로 밀려가는 뭐 이런 모양이 또 공간적으로 또 작게는 또 나타나거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강남의 주택 가격을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신앙적 믿음처럼 이제 안전자산이 되고 있죠. 그렇죠. 안전자산화 돼버리니까 이제 강남에다가 만약에 내가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어떤 자산을 가진 것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든든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강남 지역의 가격을 또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던 각 지방에 계신 분 아니면 이제 그 안전자산을 가지지 못한 분 뭐 여러 분류들이 다 강남에 주택을 사면서 또 가격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저적인 현상이라면 미시적으로는 이제 투기적 수요가 그 특히 이제 금융과 관련돼서 이제 이걸 돈을 빌리면서 투기적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강남 집값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 정책만으로 이렇게 정책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서 질문들 중에도 있었지만 수요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정책을 대출 통제, 예, 뭐 대출이나 대출 이런 제한, 걸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제 그런 데서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떤 정책이라는 게 과연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겠는가. 앞서 말했던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주택을 가진 분과 가지지 못한 분의 어떤 갈등 상황, 지방과 서울의 수도권의 갈등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 말했듯이 수도권 내에서도 또 특정 지역 강남 지역과 또 비강남 지역의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가격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이 전 국민의 뭐 지지를 받는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부의 가치관에 네. 따라서 네. 무엇을 우선순위로 먼저 두느냐가 지난 정부 때도 계속 네. 달라져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집값이야 당연히 안정되는 게 좋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게 좋은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요 억제책으로 일단 잡자라고 하는 정책을 쓴 경우도 있고 공급을 늘려서 장기적이지만 뭐 잡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하면 서울로만 또 사람들이 오지 않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답 없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관님은 어떤 것에 좀 더 그럼 그래도 그 중에 무게를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하고 이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접근이란 거는 이제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게 가격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승 폭등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했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되고 또 특히 이제 강남과 다른 지역과의 양극화, 초양극화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또 대안들이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앞서 말했던 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그런 정책들이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요 억제책, 수요 억제책을 포함해서 이제 공급책같이 예, 단기적으로는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균형 발전을 통해 가지고 지방을 살리는 어떤 정책들이 가서 굳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집 많이 짓고 안 짓고와 무관하게.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이제 베이스적 사고가 된다는 게 지금 이게 거의 지금 거기에 딱 가운데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구 5,200만 중에 수도권 인구가 이제 50%를 넘어서는 한 50.8% 정도 되고 예. 지방이 이제 대략 한 49%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고령화됐으니까 또 많이 더 차이가 커지겠죠. 커질 수 있거든, 커질 수가 있고 또 그러고 이제 강남 주택 가격하고 다른 지역의 가격 격차도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정부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균형 발전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계속 수도권에 대한 어떤 단기 대책으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 사실 그 문제를 언뜻 보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적인 이제 그렇죠.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또 주택 가격이 그 폭등 내지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잡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정부 입장을 지금부터 빨리 이제 해서 더 이상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로 모이는 어떤
그 집중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서 이번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그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5극 3특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4기 신도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게 보세요? 이제 앞서 말했던 그 균형 발전하고도 관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기 신도시라는 거는 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좋은 되지만 수단일 수 또 다른 이제 그 수도권 집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저희가 물량을 카운트해 봤을 때 그 윤 정부에서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물량이 꽤 많습니다.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물량 자체가 꽤 많이 확보돼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인 주택 공급의 안정화 차원에서 일부의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소규모 중소택지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4기 신도시라고 이름 붙일 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지금 생각할 게 많다. 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강남 집값이겠죠. 이미 거기는 그 매우 상위권, 소득 상위권, 매우 자산가들의 가격이라서 네. 그거는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거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라는 분도 네. 계시고. 네. 무슨 소리야? 그게 올라가니까 다른 거 다 끌어올라가는 거지. 그게 잘 잡혀야 돼라는 분도 계시는데 네. 차관님은 어느 쪽 생각에 가까우세요? 이게 저는 오히려 결과적인 뭐 그런 어떤 현상보다 한번 이제 정책이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걸 떠나서 저희가 이번 정책을 통해서 주택 가격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는 좀 국민들한테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이번 같습니다.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강남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떤 뭐 전혀 무대응이냐 이런 건 아닌 게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그 수서 지역 임대주택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스리풀지구나 이제 과천지구가 윤석열 정부 때 지정이 돼 있었고 문 정부 때도 있고 윤 정부 때도 된 건데 이런 물량들이 사실은 강남에 굉장히 근접한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돼서 지구 지정도 안 돼. 완공이 아니라 지구 지정이 안 시작도 안 되고 그렇죠.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공공청사나 어떤 임대주택 같은 거를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유유지 개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강남의 근접한 지역에 주택 공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슬풀지구 같은 데서 이제 그 분양 물량을 확보해 준다 그러면 강남도 충분히 이제 그런 주택 공급의 영향권 안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바깥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그 공공이 주도하는 이제 정비 사업들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시 복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도시 복합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 정비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물량도 나오고 그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물량들이 서울 도심에 도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부터는 그렇죠 나오고 그게 또 이제 상기 신도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그것도 곧 만들어지면 지금 바로 이제 또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그럼 최근 한 4, 5년은 묘하게도 하여튼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아직 뭐 익지 않아서 그렇고 그런 묘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생긴 공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저는 돼요. 단기적으로는 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에 정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이제 주택 정책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될 물량이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제 기저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떤 거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했듯이 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체를 25만 호라 그러면 그보다 적게 공급됨으로써 나오는 이제 그런 요소들 경기 문제든 PF 문제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이 네, 돼서 네, 이제 네. 나왔겠죠. 이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정상이었다면 정상화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일정 정도 이제 약간 여유 있는 물량을 보태줌으로써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강남을 벗어난 지역들에 대해서 한 주거 안정화에 관련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도심하고 상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가격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강 벨트 지역의 약간 외곽 지역들하고 가격이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주택을 선택을 하게 될 때 대안들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 강남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그 영향을 적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충분히 여기서 주택을 고르면 이제 내가 굳이 강남이라든지 그 한강 벨트 쪽으로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주거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투기적 수요도 사라질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강변 아니라도 만족스럽기만 하면 새 아파트 지어지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만약 강남에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수도권 강남 외 지역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기 신도시들이 충분히 빠르게 공급된다 그러면 그 여파가 강남에도 미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안정화도 되고 또 강남 쪽에서 어떤 충격이 외곽으로 빨리 퍼지는 걸 차단한 효과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공급 정책이 어떤 특정한 이제 가격대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들의 정책이 문제가 됐던 게 그런 이제 어떤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저희가 그런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화벽이 구축될 수 있는 효과는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지역에도 앞서 말했던 어떤 강남 지역에도 어느 정도 공급되면 강남에서의 어떤 가격적인 문제도 일부 정도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꽤 공급 쪽에 방점을 많이 두고 계시네요. 제가 느낀 뉘앙스는. 이번에 135만 호라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단기적으로. 그 물량이 만약에 정상대로 공급된다 그러면 주택시장은 제가 볼 때 공급 쪽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민간에서는 PF 때문에 얼어붙었던 거 다시 다 풀려야 되고 네. 공공도 LH가 주도하는데 LH의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원활하게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돈 버는 문제보다는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상품으로 투자를 이제 많이 전환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에서의 어떤 투기적이나 아니면 투자적 요소가 좀 줄어들 수 있으면 그것도 아마 수요적 측면에서 많은 이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할 일 많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프로님만큼 일 많은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즐겁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 구수하게 길게 잘 말씀 주셔서 네. 이해도 잘 됐고 네. 앞으로도 꼭 이렇게 대책 나왔을 때 요 대책 얘기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종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또 눈높이가 좀 맞춰지고 그러면 또 그런 이심전심으로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요즘에는 그런 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예. 그것도 좀 저희 채널 잘 활용해 주시면 말씀하신 좋겠습니다. 대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3% 예청자입니다. 예청자고 제가 즐겨 보던 프로도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 프로님께서 하신 거는 제가 또 여러 번 또 제가 봤던 그때 이제 국토부 뭐라고도 하는데 그게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토부에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편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토부, I'm sorry.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 또 국민들하고 소통을 요즘 유튜브를 직접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국민들하고 같이 주택 문제 같이 고민하고 다른 나라 주택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나오고 또 그런 제 생각들 또 공유하고 저희 국토부 입장도 공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죠? 예.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더 드리면 더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은 97 대책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 하러 나오셔서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이제 좀 몇 달 있다가 설 쇠고 나면 또 이런저런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전달할 거니까요. 저희는 말씀하시는 거 다 그대로 전달하니까요. 네. 종종 나와서 대화를 좀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제1차관 이상경 차관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